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의 영토가 너무도 넓어서 영토 중 한 군데 이상은 언제나 낮은 나라라는 뜻으로 흔히 빅토리아 여왕 시절 전성기를 구가했던 대영 제국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 표현의 원조는 영국이 아닌 500년 전의 스페인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전성기였던 16세부터 17세기 전반까지 1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대영 제국 못지않은 식민지를 가지면서 스페인 제국의 영토는 남극의 대부분의 대륙에 걸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제국은 17세기 중반부터 갑자기 많은 것들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17세기 후반에는 다시 유럽의 변방국가로 밀려나게 되죠. 과연 이 강대한 제국이 허망하게 몰락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스페인 제국은 15세기에서 19세기 후반까지 이어진 세계적 규모의 식민제국입니다. 전성기 시절에는 5대양 6대주에 걸쳐 식민지를 지배했는데 면적으로만 보면 대영 제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해양 제국으로 한때는 아메리카 대륙 전역을 석권한 적도 있었다고 하죠. 대영 제국의 칭호 중 하나였던 해가 지지 않는 제국도 원래는 스페인 제국을 이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제국의 역사는 15세기부터 시작됐죠. 800년 가까이 이베리아 반도의 둥지를 틀고 있던 이슬람 세력을 안달루시아 남쪽 끝으로 몰아낸 카스티아 왕국은 1469년에 여왕 이자벨 1세가 지중해를 장악한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1세와 혼인을 하면서 두 부부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통합 스페인으로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스페인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계기는 1492년 10월 이사벨 여왕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이었죠. 콜럼버스의 항해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 에르난 코르테스와 페드로 데 알바라도, 프란시스코 피사로 등의 정복자들이 멕시코와 콜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을 점령한 데 이어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지금의 미국 남서부 지역들을 점령하면서 스페인은 북중미와 남미 일대에 거대한 식민지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1580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던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와 1571년 추가로 정복한 필리핀에 이어서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를 맞아 정복한 아프리카와 브라질, 인도,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식민지까지 합쳐지며 거대한 규모의 해양제국을 이룩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이 시기 스페인 제국은 필리핀에 쳐들어온 왜구를 카가얀 전투에서 격퇴시키기도 했고 명나라를 정복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1588년 스페인 제국이 잉글랜드 원정에 실패하고 무적 함대가 패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스페인이 전쟁에서 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후 기세가 오른 잉글랜드가 역으로 스페인을 침공했다가 오히려 잉글랜드 해군이 박살난 끝에 스페인이 우세한 상황에서 런던 조약을 맺으며 전쟁이 끝났죠. 당시의 지배자였던 펠리페 2세가 새롭게 수도로 삼은 마드리드를 포함한 카스티아 지방 중심의 중앙집권 제도를 고집하며 포르투갈 귀족들의 불만을 사기는 했지만 연합왕국 자체는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이나 더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618년에 30년 전쟁이 터지고 스페인 제국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를 지원하면서 전쟁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급속도로 늘어난 데다 네덜란드의 함대가 아시아 교역지대에서 해적 행위를 하는 것을 해군력이 부실해진 스페인 정부가 제대로 막지 못하면서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포르투갈 쪽의 불만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죠. 결국 30년 전쟁 중이던 1640년에 포르투갈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60년 만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동군연합은 끝나게 됩니다. 한편 그동안 스페인 제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거의 전적으로 카스티아 지방에서 짊어지고 있었는데 스페인의 재상이었던 올리바레스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왕국 전체가 평등하게 국방비를 내도록 과세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죠. 이에 따라 카탈루냐 지방에서도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물자를 징발하기로 합니다. 때마침 프랑스와 스페인 간의 전쟁이 일어나자 스페인 군대는 프랑스와의 국경지대인 카탈루냐에 주둔하며 물자를 징발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카탈루냐 농민들이 중앙정부의 불만을 품고 1640년에 카탈루냐 반란 또는 수확전쟁이라 불리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은 1652년까지 무려 12년이나 계속되면서 스페인에 엄청난 부담을 줬으며 설상가상으로 1641년에는 안달루시아, 1647년에는 남부 이탈리아에 있는 나폴리 왕국, 1648년에는 아라곤 본토까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스페인은 이 모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엄청난 국력을 쏟아부어야 했죠. 여기에 30년 전쟁에서 프랑스와 스웨덴 연합군에 패배하면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던 부유한 지역인 네덜란드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서유럽에서의 주도적인 입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16세기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유럽 제1의 국력을 자랑하던 스페인은 30년 전쟁에 이어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을 거치며 몰락하기 시작했죠.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란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왕인 카를로스 2세가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와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가 싸우게 된 전쟁인데요. 전쟁의 결과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가 차지하고 있던 시칠리아 왕국과 나폴리 왕국의 왕위가 오스트리아에게 넘어가면서 스페인이 지중해에 끼치는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던 지금의 벨기에 지역을 오스트리아에게 내주게 되면서 국가 재정에도 큰 타격을 받았으며 지중해의 입구라 할 수 있는 지브롤터마저 영국에게 내주게 되면서 지중해와 대서양을 이어주는 유일한 회로를 영국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끝없이 몰락하기만 하던 스페인 제국이었지만 이후 한동안 현명한 왕들이 나와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조금씩 예전의 영광을 되찾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 때도 있었죠. 펠리페 5세 시절에는 유럽과 신대륙의 무역을 장려하면서 국내 발전에 힘쓴 결과 이후 100여 년 동안 스페인 본토는 태평성대를 맡게 되었고 그의 아들인 카를로스 3세 시절에 이르러서는 스페인의 영토가 남부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미국 서부와 남부, 중부지방 및 캐나다 남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766년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카를로스 3세는 반란의 배후가 가톨릭의 남자 수도회인 예수회라고 판단했고 다음 해에 스페인의 전 국토와 식민지에서 예수회를 추방했죠. 그는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등의 북미 식민지 경영에 적극적이었으며 북미 여러 곳에 스페인 탐험대를 파견하기도 하면서 드넓은 식민지 영토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미국이 대영 제국을 상대로 독립을 선언한 독립전쟁에서는 신생 미국을 지지하며 1779년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프랑스와 같이 지원군을 파견했습니다. 비록 지브롤터의 세인트 빈센트 곳 앞바다에서 벌어진 해전에서는 영국에게 패배했지만 이후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과테말라와 니카라과에서도 영국군과 충돌했고 1780년 5월 미국 남부의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세인트 루이스 전투에서 영국과 인디언의 연합군을 격파했죠. 이후 스페인군은 1781년 1월 모빌 전투에서 영국군을 격파하고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계속된 펜서콜라 공방전에서도 승리하면서 영국령 식민지였던 웨스트 플로리다주의 수도 펜서콜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영국은 플로리다를 빼앗긴 뒤 이어진 요크타운 전투에서도 참패하자 전쟁을 계속하기를 꺼려했고 결국 1783년 파리 조약을 체결하면서 플로리다가 스페인의 영역임을 인정하게 되죠. 이렇게 또다시 스페인 제국이 황금기를 맞게 되는 듯했지만 1788년 카를로스 3세가 사망하고 그의 뒤를 이어 카를로스 4세가 즉위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카를로스 4세는 아버지와 달리 나랏일에 무관심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냥에만 열중하면서 당시 왕비의 애인 출신으로 총리가 된 고도이가 주로 나라를 다스렸죠. 그런데 부패하고 무능한 고도이가 추진한 정책들은 하나같이 엉망진창인 것들 뿐이었기 때문에 갈수록 스페인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이후 프랑스 혁명 전쟁과 나폴레옹 전쟁기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끝내는 국왕 카를로스 4세가 강제 퇴위당하고 나폴레옹 군대에게 스페인이 점령당하는 비극을 맞았죠. 한편 허무하게 패배한 중앙정부와는 달리 스페인의 지방에서는 적극적으로 프랑스에 대항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프랑스군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약탈과 강간을 일삼자 참다 못한 지방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마침내 1807년에 이베리아 반도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성들까지 전쟁에 참여할 정도로 스페인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죠. 영국이 스페인을 지원하고 나서면서 엄청난 손해를 입은 프랑스는 포르투갈에서도 나폴레옹에 맞서는 반란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불리해지자 결국 본국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저항 끝에 외세를 물리친 스페인 국민들은 이제 다시 예전의 황금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왕으로 즉위한 페르난도 7세는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고 중남미에서 일어나는 반란들을 진압하지 않고 내버려뒀는데 그 결과 스페인의 식민지들이 하나둘씩 독립하기 시작했고 스페인 내부의 문제들마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기 시작했죠. 1898년에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괌과 쿠바, 필리핀 등의 식민지를 모두 잃게 되고 그나마 남은 서태평양의 섬들조차 지배할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에게 모두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후 스페인에 남은 식민지라고는 서사하라와 적도 기니 그리고 스페인령 모로코가 있는 아프리카 영토뿐이었죠. 17세기까지 스페인의 속국에 불과했던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보유한 식민지보다도 더 작은 영토를 가질 정도로 몰락한 것입니다. 동시대의 영국이나 프랑스의 지배자들이 중앙 집권화를 이뤄나가며 근대 국가로 빠르게 체제 변환을 하고 있었던 중요한 시기에 제대로 된 리더가 없었던 스페인은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만 했죠. 지금까지 스페인 제국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8세기 유럽은 여기저기서 전쟁과 혁명, 개혁 등으로 인한 대혼란의 시기였습니다.
프랑스는 1789년 시민혁명으로 인해 루이 16세를 마지막으로 절대왕정 시대가 끝이 나게 되었죠. 또 다른 강대국인 영국 또한 7년 전쟁과 미국 독립전쟁 등으로 국력을 상당히 소비하게 되는데, 심지어 미국의 패배까지 하게 되면서 북미 대륙의 식민지를 모두 잃게 돼버립니다. 영국은 식민지 하나를 잃었으니 다른 걸 또 빼앗기 위해 눈을 돌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캐나다와 남아프리카 그리고 게르 같은 존재였던 미지의 남방 땅 호주 중에 어디가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호주라는 대륙이 발견되고도 근 한 세기가 지나도록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바로 그곳을 영국이 개척하기로 마음먹게 된 것이죠. 대체 그들은 갑자기 왜 버려졌던 호주 대륙을 식민지로 삼으려 했던 것일까요? 오늘은 호주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영국이 호주를 처음 발견했던 것은 아니었죠. 대항해 시대가 한창이었던 17세기 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선박이 호주 북쪽의 케이프 요크 반도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미지의 새로운 땅을 발견했지만 호주 전체 내륙을 탐험하지는 못하고 북쪽과 서쪽 일부만 탐험한 후 그곳의 땅이 너무 척박하다 판단하고는 뉴올란드라는 이름만 남기고 돌아오게 되었죠. 이후로도 유럽과 너무 멀고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굳이 호주 대륙을 탐험하고 개척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769년 영국의 탐험가이자 해군 제독이었던 제임스 쿡이 뉴질랜드를 발견하고 1년 후에 호주 동부 지역을 최초로 발견하게 되었죠. 그곳을 뉴사우스 웨일스라고 명명하면서 호주 식민지 개척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비록 대항해 시대 끝물에 올라타 뒤늦게 식민지 개척에 나섰지만 미국과 인도 등 노다지 땅을 식민지로 만들어내면서 순식간에 영국은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1765년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죠. 영국 역사상 나라 안팎으로 이렇게나 부흥했던 시절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잘 나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영광의 시간도 잠시뿐 1775년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이듬해에 미국은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결국 긴 전쟁 끝에 미국이 승리해 1783년에 완전한 독립을 하게 되었고 영국은 미국의 13개 식민지를 모두 잃게 되었죠. 개인도 뭔가 손해를 보게 되면 억울해서 만회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초강대국이 신생국가에게 패배하고 노다지 식민지를 잃어버렸으니 어떻게든 만회를 하려 했겠죠. 그래서 새로운 식민지 후보지로 캐나다와 남아프리카가 도마에 올랐는데 캐나다를 점령하자니 철천지 원수 프랑스와 또 싸워야 할 것 같고 남아프리카는 네덜란드의 영향력이 강하기도 했지만 사람이 살기에 너무 척박하고 개척해봐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탈락시켰죠. 그래서 예전에 제임스 쿡이 깃발을 꽂아뒀던 미지의 땅 뉴사우스 웨일스를 식민지로 만들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유럽 나라들도 바보가 아닌데 왜 호주를 수십 년이 흐르도록 가만히 놔두었을까요? 그 당시 재정으로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수지타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들 거들떠도 안 봤던 것이죠. 영국 또한 막상 호주를 본격적으로 개척하려고 계산기 두드려봤더니 노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영국에게는 다른 나라에서는 시도하기 힘들었던 한 가지 묘수가 있었죠. 바로 죄수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골칫덩어리였던 죄수들을 이주시켜 식민지 개척에 활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영국은 미국을 식민지로 삼고 있을 때 죄수들의 유배 장소로 미국을 이용했었고 미국이 독립하면서 수많은 죄수와 이주민들 그리고 그들의 노예들을 이주시켜야 하는 숙제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죄수를 식민지 개척에 활용하게 된 이면에는 18세기 당시 영국의 상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세기의 영국 백성들은 역사상 가장 혹독하고 비참한 시절을 보냈다고 하죠. 정부의 토지 소유화 등으로 농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박탈해버리고 산업혁명의 여파로 인해 런던 등 대도시로 수많은 농촌 인구가 몰려들게 되었으며 동시에 기계에 밀려 일자리를 빼앗겨버린 실업자들로 넘쳐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뒤바뀐 세상 앞에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농민들과 노동자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 당시 정부는 썩을 대로 썩어 있어 자기네들 밥그릇 늘리는 데만 열중이었고 가난한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했습니다. 기계에 밀려 일자리는 점점 적어지는데 일할 사람은 넘쳐나는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임금은 형편없이 낮아졌고 하루에 16시간에서 17시간씩 노예처럼 일해도 1실링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겨우 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 당시 1실링이면 대략 1파운드 빵 8개 정도를 살 수 있었다고 하니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사치였으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기에도 벅찼습니다. 그나마 겨우겨우 일자리를 구한 노동자들이나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 대다수의 시민들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때는 법이 워낙에 엄격하기도 한데다가 급격히 늘어나는 범죄자를 수용할 시설 또한 부족해져서 웬만한 죄인들은 전부 사형에 처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는 계속 늘어났고 도저히 자국 내에서는 답이 안 보이자 미국의 식민지로 죄수들을 유배시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당시 영국 입장에서는 수용시설 부족 해결과 식민지 개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격이었습니다.
그런 기억을 떠올리며 새로운 식민지 개척을 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죄수들을 유배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친 1787년 봄 788명의 죄수와 선원, 이주민 등 약 1400여 명을 실은 11척의 제1선단은 아서 필립 총독의 지휘하에 포츠머스 항에서 출항합니다. 이들은 탐험가 제임스 쿡이 개척한 항로를 따라 기나긴 252일간의 약 25,000km를 항해한 끝에 1788년 1월 18일 드디어 호주의 동쪽 보터니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터니만은 물이 얕아 정박하기 힘들었고 지형이 험난해 식민지 개척에 부적합했기 때문에 뱃머리를 북쪽으로 틀어야 했죠. 그렇게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간 제1선단은 1월 26일 개척지로 적합한 곳에 닻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항해를 지휘한 아서 필립 총독은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시드니 경의 이름을 따 그곳을 시드니라 칭했다고 하죠. 그리하여 시드니 항을 처음 발견한 날인 1월 26일이 호주의 국경일이 된 것입니다. 이후로도 영국은 꾸준히 호주로 죄수를 유배 겸 개척지 노동자로 보내게 되는데 죄수 유배가 중단된 1868년까지 약 16만 2천여 명이나 보냈었다고 하네요. 호주로 유배 오게 된 죄수들은 평균 7에서 14년의 기간 동안 혹독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발목에 쇄골항을 찬 상태로 하루에 12시간씩 중노동을 해야만 했지만 형기만 마친다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에 이를 악물고 버티었다고 하는데요. 고향인 영국에 돌아가봐야 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을 테고 호주에서는 자유인 신분을 얻은 채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 보니 죄수들 중에 형기를 마친 후 영국으로 귀국하겠다고 한 이들은 고작 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호주는 영국 죄수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호주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지금도 영국과 긴밀하게 엮여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영국의 죄수들이 만든 나라 호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분쟁이 계속되면서 대체 이 두 나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중세 시절부터 현재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어땠는지 그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이킹 출신의 모험가이자 정복자인 유리크의 후계자 올레크 공은 882년에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수도로 하는 키예프 공국을 세우게 됩니다. 한때는 동시대 유럽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적도 있던 키예프 공국이었지만 몽골 제국의 침략을 당하게 되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후 이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그리고 우크라이나 세 개의 세력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러시아는 북부 지역에서 몽골의 간접 지배를 받은 세력으로 훗날 모스크바 대공국을 중심으로 자립해 강대국으로 성장했고 벨라루스는 몽골의 지배를 거의 받지 않고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지배를 받은 지역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는 몽골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다가 옆나라 리투아니아가 몽골에게서 그들의 영토 대부분을 해방시켜주자 리투아니아의 지배를 환영하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 리투아니아의 국왕이 폴란드의 여왕과 결혼하면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를 나눠서 지배하게 되죠. 17세기 무렵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가톨릭 귀족들은 우크라이나인의 종교를 반강제로 가톨릭으로 개종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신들을 지나치게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종교까지 강요하는 듯 큰 반발심을 품게 된 우크라이나인들은 보흐단 흐멜리츠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켰는데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을 상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보흐단은 훗날 러시아 제국으로 바뀌게 되는 루스차르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렇게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드네프르 강을 경계로 서쪽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 동쪽은 러시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러시아를 환영했지만 이후 러시아 제국이 우크라이나 문화를 탄압하고 강제로 우크라이나인들을 부려먹자 점점 반감을 품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러시아 제국의 표트르 대제 시절 많은 수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에 동원되는 일이 있었는데 러시아의 관리들이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혹독한 환경에서 무리하게 일을 시키자 많은 수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부터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들이 러시아인과는 다른 민족이라는 사실을 각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제국은 폴란드처럼 종교까지 강제로 개종시키지는 않았죠. 하지만 계속해서 자유농민인 우크라이나인들을 농노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강대한 러시아 제국의 병력 앞에 결국에는 모두 진압당했습니다. 18세기 말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 멸망하고 우크라이나 지역은 갈리치아와 자카르파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목표로 하던 민족주의자들은 러시아 제국의 탄압을 피해 비교적 감시와 처벌이 약한 갈리치아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갈리치아 일대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중심지가 되었죠. 러시아 정부는 이들을 억압하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화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였지만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도중에 러시아 제국이 혁명으로 멸망하자 한때 우크라이나 지역에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이 잠시 생겨나기도 했지만 곧바로 폴란드와 소련이 몰려왔고 우크라이나를 나눠서 점령해버렸죠. 이후 소련은 나치 독일과 협정을 맺어 폴란드마저 나눠서 지배하기로 합의했고 곧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은 폴란드를 점령한 뒤에 소련까지 침공해버리며 소련의 뒤통수를 쳤지만 혹독한 시베리아의 추위를 이겨내지는 못했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선 나치 독일이 패하게 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갈리치아 지역까지 포함해서 모두 소련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국경은 2차 대전 이후 완성이 된 셈이죠.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파와 러시아 정부에서는 소련이 우크라이나의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시켜줬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를 하나의 지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죠. 러시아 공영방송과 러시아 지배자들도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요. 예를 들어 푸틴은 2022년 2월 21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국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가리켜 처음부터 러시아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 꼭두각시 정권이 이끄는 식민지라고 불렀으며 심지어 우크라이나인을 가리켜 러시아인이라고 주장했죠. 이들이 보기에 원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나라이고 같은 민족이며 우크라이나는 가출한 나쁜 동생쯤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소러시아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소련 붕괴 이후 서방 세력의 농간으로 잠시 떨어져 나간 반드시 러시아로 다시 통합시켜야 할 영토 정도로 취급한다고 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 자체를 미국의 꼭두각시 정도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 방송 송출을 금지하기도 했죠. 그렇다고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동부와 일부 남부 지역은 친러시아 성향이 강하고 서부와 중부는 서방 세력과 친하게 지내길 원하고 있죠. 과거에는 두 세력이 비슷하게 맞서서 돌아가며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2010년에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때는 러시아와 잠시 우호적으로 변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죠. 하지만 2013년에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친러 정책에 반대해 대대적으로 시위가 일어난 유로마이단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강경하게 시위를 진압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시위대는 결국 야누코비치를 탄핵한 후 새로운 친서방 정권을 세우게 되죠.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소련과 관련된 상징물을 금지하고 공산당의 활동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제작된 드라마나 영화 등도 수입을 규제하는 등 러시아 제재에 들어갔죠. 이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크게 악화됐으며 러시아 쪽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는 농산물과 무기의 수입을 중단하는 등 각종 제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런 친서방 정권에 반대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동부 지역에서 칠럭의 주민들이 친서방 세력과의 분리 독립을 주장했고 머지않아 크림반도의 러시아 편입 사건과 돈바스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때문에 유로마이단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원래 한 집안에서 살던 형제들이 갈라져서 따로 살던 와중에 옆 동네 건달들에게 시달리던 동생이 힘센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형이 건달들을 물리쳐줄 때까지만 해도 좋았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형이 동생을 마구 부려먹고 괴롭힌 것이죠. 그 괴롭힘이 도가 지나쳤던 탓에 동생 쪽에서는 이제 형을 손절하고 싶어 하지만 형 입장에서 보면 마침 동생의 집 위치가 자신의 과수원과 농장 등 중요한 시설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데 동생을 그냥 내버려뒀다가 다른 지역 건달들이 동생의 집을 차지하게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땅들이 건달들에게 털릴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동생을 처음에는 말로 설득하다가 안 되니 이제는 폭력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떤 이유와 사정이 있더라도 아무 죄 없는 민간인이 이유 없이 죽어나가는 지금의 참혹한 전쟁은 절대 옳은 방식이라고 볼 수 없겠죠.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